일단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현상 타파를 꾀하는 대통령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현재의 이런 국제 질서나 세계 질서 아니면 미국의 정치 질서를 업겠다. 자각적으로 업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상 타파를 꾀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에 그 당시에 있었는데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글을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영국 브렉시트에 대해서도 영국이 대부분의 많은 언론들이 브렉시트가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브렉시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때도 제가 아마 실제로 김정은이 원하는 그 개성이나 해주를 열어주고 관광을 재개해주고 그리고 제재를 풀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것, 핵 동결을 원하는 그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결코 하나도 해주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제 입장에서 제가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번 선거, 미국 선거가 있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이 될지를 잘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11월 3일이 오기 전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거의 한 달이 지난 지금 제 입장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모든 그 나쁜 상황을 다 딛고 재선이 될 것 같다 쪽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촉이 아니라 제가 한 달을 이렇게 면밀하게 보면서 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면서 닫혀 있는 어떤 하나의 문을 열어서 이제 두 개를 같이 펼쳐놓고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국제 정치 또는 국제 정세를 볼 때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의 세속적인 질서, 세큘러 버전만 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는 세큘러 버전하고 다른 어떤 하나의 버전, 그거를 뭐 스피리추얼 버전이라고 하든 그 버전을 안 보는 사람들은 제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에 계속 걱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따라올 수 있는지 또 제가 제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가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많은 적들을 갖고 있는 이유를 제가 일단 5가지를 꼽았어요. 5가지.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터스 큐어 상태, 그러니까 국제 질서의 어떤 그 현상을 타파하는 가운데서 거대한 적들을 많이 갖게 됐는데 구체적으로는 5가지 이유를 뽑았어요.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루살렘 수도 이전이거든요. 2017년에 그 예루살렘 수도 이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뭐 부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전에 클린턴도 마찬가지고 오바마도 마찬가지고 계속 예루살렘이 공식 수도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6개월 정도 이렇게 유예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갖고 있어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수도긴 수도지만 공식적으로 수도로 확정하는 것은 꼭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을 미국 정치가 유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을 하고 대사관까지 옮겨가 버리면 그 팔레스타인의 아슬아슬한 평화가 깨질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우려 때문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 12월 6일에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공식 수도로 인정을 해버렸거든요.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펜스 대통령과
정말 펜스 대통령 사진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펜스 같아요. 이렇게 강력한 울타리 같이 보여요. 트럼프 대통령처럼 저렇게 언스테이블하고 뭔가 좀 독특해 보이는 그런 분 옆에 펜스 대통령이 서 있으면 뭔가 강력한 장막을 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이 그 서명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공식 수도로 인정할 뿐 아니라 대사관도 이전을 해버린 그런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국가 정신은 유대 기독교인데 유대 기독교 정신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확립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반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와 그 이방카 딸이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을 했고 그 사위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위 찬스다, 사위 파워다, 사위 때문에 이렇게 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어서 테러가 일어나고 뭐 폭력 사태가 일어나서 미국의 군산 복합체, 미국의 어떤 그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이 군산 복합체에 이득을 주기 위한 트럼프의 트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그 진보 세력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건국 자체를 국제적인 일종의 범죄처럼 말을 하는 세력이거든요. 왜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이 밀고 들어와서 국가를 세우느냐. 이런 일정한 세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연장선에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예루살렘을 공식 수도로 인정한 것도 거의 사익을 위한, 자기 사익을 위한 서비스 또는 자기 종교적인 편향 아니면은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미국의 이기심, 이렇게 세큘러 버전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런 그 세속적인 버전만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건국도 같은 해에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건국됐는데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건국도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식 수도로 확정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다른 비밀이 있으면 어떡하죠? 이제 이 부분부터가 제가 오늘 강의할 때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됩니다. 말하자면 세속적인 세큘러 버전으로 보면 안 보이는 다른 또 거대한 말 그대로 비블리컬한 진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그 굉장히 큰 건데 김정은과의 만남입니다. 김정은과의 만남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김정은이 기본적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우상 체제를 선거 없이, 그러니까 합법적인 과정 없이 승계를 한 리더거든요. 말하자면은 북한의 그 최고 상위법은 뭐 심지어 노동당 규약도 아니에요. 헌법은 당연히 아니고 유일사상 10대 원칙이죠. 그들이 늘 말하는 그 뭐 빨치산 줄기가 어떻고 뭐 항일 빨치산 줄기 어쩌고 하는 그런, 참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화를 하나의 정전으로, 하나의 규약으로 만들어서 김정은에게 권력을 그대로 고스란히 갖다 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일사상 10대 원칙이고 그 10조에 있는 그 조항 그대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손자한테까지 그 신적인 권위, 단 한 사람만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수령 절대주의를 그대로 갖고 간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으로, spiritual eyes,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상을 만난 거죠. 우상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정치적인 지도자라기보다는
신적인 지도자를 만나서 뭐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심지어는 뭐 사랑한다라는 식의 그런 표현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뭐 그거 그렇게까지 노골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의 그 수준으로 러브레터 같은 것들을 주고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다른 눈으로 굉장히 경멸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선례가 미국에 없었기 때문이죠. 아마 펜스 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만 해도 이런 퍼포먼스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퍼포먼스도 가능한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볼턴이라든지 매티스라든지 켈리라든지 미국의 그 와스퍼 전통을 존중하는 미국 정통적인 이런 그 보수주의자들을 상당히 분노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그 김정은과 조금은 다른 면이 있다고 보고 싶은 것.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김정일은 외국에 나가지 않았어요. 1960년대에 아버지를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간 이후에 중국에 간 적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김정일은 외국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김정일은 비행기도 타지 않았고 김정일은 정말 폐쇄된 체제의 허밋이라고 그러죠. 완전 은둔자로 그렇게 은둔의 신호로 군림하는 정치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김정일 정도하고는 합리적인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합리적인 대화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본다. 그런 의지는 굉장히 강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한번 걸어볼 만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김정은이 그 싱가포르로 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주 이것이 이제 큰 이슈가 됐는데 결국은 그 싱가포르까지 건너가는 그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였거든요. 말하자면 김정은이 그 싱가포르만 해도 상당히 중립적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서방에 가깝고 친미 국가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그 경호상의 위험이 있는 곳인데 김정은이 갔거든요. 그리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은 싱가포르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서 그 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지만은 그래도 베트남도 갔어요. 2018년과 2019년 그리고 판문점에서도 만났거든요. 다시 말하면 트럼프가 김정은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시도하고 이 사람이 뭔가 합리적으로 리저너블하게 이렇게 협상할 수 있는 파트너인가를 직접 테스트한 것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만 또 해볼 수 있는 아주 용감한 도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 김정은이 뭐 우상이고 그러면은 숭배해서도 안 되고 칭찬해서도 안 되겠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뭐 어느 정도 조롱을 해도 괜찮다에 가까웠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한 것은 결국은 조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요구했던 것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그 사실상 핵 동결을 원했고 그리고 핵 동결된 상황에서 현금 지원을 요구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미국에 돈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대한민국이 그 개성공단이나 뭐 심지어는 해주 그리고 그 금강산 관광 정도를 재개할 수 있도록 상당한 현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했지만은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만남은 이슈가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 원리적인 사람들은 이런 식의 만남이 상당히 불쾌한 것으로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트럼프 스타일의 정치다 뭐 좋게도 볼 수 있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이런 식의 협상을 통해서 김정은한테 뭔가를 선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게 할 사람이면 켈리나 볼턴 같은 사람을 쓰지 않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뽑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인해 장막이 있는 것을 보고서 걱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켈리나 그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좀 평가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워싱턴 그 일정한 이스태블리시먼트가 그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하수로 보고 이렇게 부정하게 된 게 아닌가. 지금 매티스까지도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분들보다 트럼프의 직원이었던 이분들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한 수위가 아닌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많이 미워하고 있고 한국의 지금 보수 농객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식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뭐 저는 조롱이라고 보지만은 이런 시도를 아주 혐오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싱가포르 그 해동 직후에 바로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 지방선거를 정권이 아주 악용을 했기 때문에 이 싱가포르 해동을 가지고 악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경멸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그 양면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또 세 번째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스테이터스 큐에 도전하는 그 정책으로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꼽습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 강력한 제재. 이란과 그 오바마 대통령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이란 그 제재를 강력하게 했던 것은 사실은 좀 불가피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중국을 공략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공략을 위해서는 그 이란과 중국 커넥션을 상당히 차단해야 될 이유가 있고 더 중요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럭키하고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단행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셰일 혁명이라고도 부르는 미국에 터진 이 새로운 그 원유, 그 셰일 가스가 이제 엄청난 양이 터지면서 이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전에는 그 이란산 그 원유, 특히 그 경질유는 미국도 심지어는 수입을 해서 됐고, 근데 한국이나 일본도 이란산 경질유를 반드시 수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란을 좀 막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셰일 가스 덕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절호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란산 콘덴세이트 수입을 그 동맹국들도 일본이나 한국도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를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란으로서는 엄청난 대재난이지만은 또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부담을 주는 것이지만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제 대이란 제재를 강화시킨 것은 이유는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는 일단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좋다, 안 좋다는 두 번째입니다. 그 이란 제재도 굉장히 큰 이제 이유가 됐고, 그리고 또 네 번째 제가 드는 이유는 그 중국에 대한 대중국 그 정책 때문인데요. 이 부분이 이거는 그냥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2020년 유엔 총회에서도 그 아주 뭐 놀라울 수준으로 그 중국을 비판을 했거든요. 그 중국 바이러스와 우리는 전투를 하고 있다. 유엔은 이것에 대해서 중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 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죽고 이렇게 전 세계 고통받는 것은 명백하게 시진핑 중국 바이러스 때문이다. 이런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선언을 했거든요.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그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그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시진핑 탓을 안 하거든요. 그건 미국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정말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그걸 봐주지 않죠. 중국과 WHO가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맹 비난을 하면서 중국 책임을 물었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바이러스 책임만 물은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 그 하웨이와의 또 투쟁을 했죠. 이 하웨이와의 투쟁은 좀 저희가 좀 깊이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든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의 핵심은 바로 이것인데 미국이란 나라를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만든 비밀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원탑이 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중국과 뭐 투탑이 되면 어떠냐. 이제 이 조금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보기로 하죠. 일단은 제가 보기에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든 비밀은 1971년에 있었던 그 닉슨의 금본위제 폐지, 그리고 1975년에 있었던 그 사우디와의 그 협상을 통한 페트로 달러 시스템.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중동에서 석유 사고 싶으면은 미국 달러 갖고 살아. 이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음모론의 주인공은 요즘은 소로스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헨리 키신저가 항상 그 음모론의 주인공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키신저든 뭐 소로스든 너무 음모론적으로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들이 악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말이라든지 공식적인 표현들이 이해 가능하면 최대한 일단 이해를 해야지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헨리 키신저는 그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국제 정치학자이자 그 외교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키신저가 이렇게 저명한 그런 그 외교관이 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은 1971년 그 베트남 전쟁의 그 와중에서 정말 미국이 너무나 많은 돈을 쓰고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버텨내기 힘든 그 상황에서 헨리 키신저가 미국을 살리는데 도움을 줬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죠. 그것은 중국과 손을 잡는, 그 중국과 대탕트를 하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그 석유 결제권,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석유를 달러로 결제하는 이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만든 것, 이 두 가지가 키신저를 유명하게 만든 사건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금본위제를 폐지했다는 것은 달러를 금과 이렇게 그 연동을 시키면요, 뭐 금 1원선스는 35불이다 이렇게 하면은 미국이 돈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금이 필요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이미 전쟁을 하면서 6.25 전쟁도 했죠. 그리고 베트남 전쟁을 했죠.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쟁인데 이 전쟁을 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경제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생긴 대안이 금본위제를 폐지를 하고 대신 미국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드는 비법을 개발한 거죠. 그것은 석유를 사려면 달러로 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가 생긴 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에너지 국가의 생명선 이 책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이 꼭 이 책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찍은 책이 아니라 사기가 힘들 수는 있는데 이 책에 상당히 고차원적인 에너지 국제 관계, 에너지 국제 정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책에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달러화가 그 유로화나 엔화와도 다른 커런시, 하드 커런시가 된 그 이유는 그 석유 결제권 때문이다. 그래서 기축통화라고 부르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이 이 부분은 공부를 이제 앞으로 저도 해야 되지만 더 같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있었던 그 중국과의 갈등의 진정한 또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이 에너지 문제입니다. 지금 중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아주 상당히 거의 공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1대1로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때문이다. 이것이 국제정치학자들의 정론이거든요. 에너지 확보. 이것은 1941년 그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할 때 상황과도 좀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 일본도 석유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진주만을 공습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지금 중국도 이 고도 성장을 하면서
원유가 너무나 많이 필요한 사실 원유 수입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달러로만 결제하는 이런 그 미국 중심의 시스템을 인정을 하게 되면은 중국이 결국은 미국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진핑이 1대1로도 공격적으로 하지만은 또 하나 아예 중동과 손을 잡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손을 잡고 오페크를 다시 어떻게 보면은 중국 돈으로도 석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회유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미국의 석유 패권을 좀 나눠 갖자. 이게 바로 중국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것은 1941년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할 때와 정말 너무 비슷합니다. 그때도 일본의 입장이 왜 너희들만 석유 패권을 갖느냐, 좀 나누자 이런 것이었거든요. 지금 중국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태평양이 넓은데 왜 너네들만 그러냐, 우리에게 좀 권한을 달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미국은 아니 항행의 자유를 갖자는 것이지 언제 너희들한테 그 권한을 제약하느냐, 너네들이 독점하려고 하니까 생기는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전개되는데 그 핵심은 결국은 에너지 패권이거든요. 중국 돈으로 석유를 살 수 있게 해달라. 위안화로 석유를 결제하라. 산유국을 압박하는 중국의 화폐 굴기, 이런 기사가 몇 달 전에 나왔어요. 아주경제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가 더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석유 결제권도 중요하지만은 석유는 일단은 지금 이제 미국도 석유가 이제 셰일가스 때문에 많이 생기고 석유에 대한 긴장은 오히려 좀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 통신, 데이터를 어떤 돈으로 결제하느냐도 또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페트로 달러 시대 가고 리버로 달러 시대 온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는데, 이 기사는 뭐 저는 그냥 재미로 한번 읽을만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중국 위안화로 이렇게 결제하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비트코인 식으로 결제하는 시대가 오면은 석유만큼이나 원리적으로 펀드멘털하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이런 재화를 사실은 중국이 결제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것이거든요. 중국이 아니면은 페이스북이라도. 다시 말하면 미국의 제1 슈퍼파워, 강자의 그 권위를 유지해주고 파워를 유지해주는 이 석유 결제권이 사실상 조금씩 와해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이런 국제 정치의 새로운 이슈, 새로운 쟁점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거의 이제 천정부지로 솟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긴장이 굉장히 커지고 그 와중에 하웨이에 대한 제약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뭐 제 해석이고 제가 완전히 다 공부를 해서 다 깨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중국과 미국의 이 갈등은 누가 패자인가, 그 패권을 놓고 다투는 큰 싸움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제 한국의 그 지식인들도 미국에 대해서 뭐 미국이 동맹을 이렇게 위협하고 그 브레튼 우드 그 체제, 그 통화 정책 이런 거를 상당히 위협한다, 이런 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조금 알기가 힘들어요. 적어도 근데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통화 패권을 빼앗기지는 않겠다. 통화 패권을 빼앗기는 것은 미국의 힘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럼 이 대목에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는 힘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세속적인 버전으로만
대답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최근까지도 특히 워싱턴에서 정말 미국의 국익을 바라는 사람들조차도 트럼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철군하는 문제 때문에 또 갈등이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얼마 전에 작년이죠. 작년에 그 이제 볼턴 안보보좌관이 전격적으로 트럼프를 떠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원인이 된 것이 사실 이제 제가 그때 그 강의할 때는 그 탈레반을 그 캠프 데이빗에 초대해서 그것도 9/11 9.11 테러 직전에 초대해서 평화 협상을 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불쾌해서 나간 것이 기본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 뭐 그전에도 많이 쌓여 있는 거지만 직접적인 이유가 된 것은 이 그 탈레반 그다 탈레반이 실제로 그 테러를 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을 겪고 이 협상은 결렬됐고 탈레반과 협상이 중단됐고 트럼프가 이 테러리스트하고는 협상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와중에서 그 이제 볼턴이 떠났고 나중에 볼턴이 이제 그것에 대한 뒤끝이 아주 정말 말 그대로 장렬이었죠. 그래서 뭐 그 방에서 일어났던 일 이런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The Room Where It Happened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 전 지금도 존 볼턴이라든지 트럼프를 떠난 뭐 켈리 매티스 이런 분들은 바이든이 싫어도 일단 트럼프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견일까요? 아니면은 그 미국에 대한 정말 걱정 때문일까요?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풀어야 될 답으로 지금 있습니다. 제가 지금 딱 5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5가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면은 일단은 예루살렘 수도 이전 그리고 김정은과의 협상 그리고 이란 제재 그리고 중국 대규모 제재 그리고 탈레반과의 협상 그다음 최근에는 또 철군 미군 감축 때문에 감축이 발표되자마자 또 거기서 뭐 엄청난 불안한 그런 이제 군사 충돌까지 일어났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미국의 그 CIA를 포함한 군사 이해를 갖고 있는 진지한 사람들도 굉장히 그 트럼프를 그 혐오하게 만든 그런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언론들은 트럼프 몽리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폼페오 그 장관이 가서 이 문제를 상당히 해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일단 정리를 좀 하면 여러분은 이런 이 5가지를 봤을 때요. 이런 트럼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되게 철군을 뭐 큰 규모는 아니지만 불과 뭐 1,000몇백 명 이렇게 줄이는 거지만 이런 것들을 할 때 꼭 얘기하는 것은 뭐 미국이 세계 경찰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이 세계 경찰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달러 100건 같은 것도 인정을 해주는 거지라는 전 세계 사람들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을 수 있죠.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 트럼프를 미워하는 그 보수 인사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트럼프가 전혀 이해가 안 되나요? 저는 이 대답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제 상황이 끝나고 이런 그 트럼프의 컨트로버셜한 상당히 논쟁적이고 얘기할 것이 많은 이런 가감한 뭐 대담한 이런 정책들이 너무 국제 질서를 사실 급진적으로 변화시킨다. 이런 것 때문에 그 급진적인 이런 상태에 대한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좀 트럼프는 좀 반대한다. 만약 이런 거라면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트럼프를 제재하고 또 제동을 걸기 위해서 부정선거도 봐준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부정선거 이슈가 없다면 트럼프에 대한 이런 그 반대 의견
우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까지 해서라도 그런 트럼프를 제거한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섬세하고 그 미묘한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서 한번 들어두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좀 낼 때가 됐는데요.